자,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 의회, 이게 두마라고 하죠. 네. 하원 연설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의원들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진짜로 이게 러시아 언론이나 외신 반응이 어땠었나요? 네, 그 러시아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TV도 마찬가지고 네. 신문 언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이례적으로 많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로 그랬군요. 그러니까 네, 반응이 네. 좋았군요. 네. 뭐 우리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의원들이 이렇게 모두 그 문 대통령 뒤로 하고 셀카도 찍고 예, 사진 찍으려 뭐 그런 이제 반응, 러시아에서의 어떤 반응들이 굉장히 그 이번에 그 방문해 가지고 대통령 궁도 이렇게 쭉 돌아보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언론들을 통해서 나왔어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결이 다른 나라방 뉴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가장 핫한 국제뉴스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4일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네. 우선 이번 방문의 의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수교를 한 지가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모든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러시아를 방문도 하고 또 러시아 대통령 주로 이제 푸틴 대통령이죠. 예. 또 우리나라도 오시고 네. 그랬는데 요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느끼시겠지만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 과거 같으면은 5년, 10년 걸릴 일이 지금 몇 달 만에 확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네. 근데 벌써 세 번째 그 푸틴 대통령을 만난 셈이거든요. 벌써 세 번째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평균적으로 한 4번 정도를 그 정상회담이 러시아하고 있었습니다. 임기 중에. 네, 임기 중에. 네. 물론 임기 전에도 이제 간 대통령들 많이 네. 있지만 임기 중에는 보통 4번, 뭐 5번도 있었지만. 네. 근데 지금 그 1년 정도 된 사이에 세 번을 네.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이 유례가 없었던 일이죠. 그러네요. 과거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임기 1년 안에 러시아를 간 적이 주로 이제 그랬었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일단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다. 그만큼 이제 이 한반도 주변에 어떤 주로 이제 안보 문제겠죠. 안보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지금 이제 공동 관심사, 그러니까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소위 말해서 신동방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또 신북방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의 어떤 이익 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물론 사실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2012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로부터도 지금 이제 수년이 흘렀고 그 전에도 그러니까는 동방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당시에도 뭐 그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그냥 수사적으로 또 하나 이제 추가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정도였는데 사실상 이제는 정말 그 한반도 주변에 과거와 달리 어떤 그 평화 체제가 정착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하에 푸틴 대통령도 이건 정말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 아니겠습니까? 극동 개발이 어떤 뭐가 희망이 보인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 끈을 잡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보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이 정책만 내세우고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이제 극동의 성과가 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 의회, 이게 두마라고 하죠. 네. 하원 연설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의원들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진짜로 이게 러시아 언론이나 외신 반응이 어땠었나요? 네, 그 러시아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TV도 마찬가지고 신문 언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이례적으로 많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그랬군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았군요. 네. 뭐 우리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의원들이 이렇게
모두 그 문 대통령 뒤로 하고 셀카도 찍고 예, 사진 찍으려. 뭐 그런 이제 반응 러시아에서의 어떤 반응들이 굉장히 그리고 이제 19년 만에 국빈 방문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도 많은 실무적인 방문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스테이트 비지트라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전이 많으니까. 의전이 많잖아요. 네. 그럴 이제 방해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상대국 정상이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네. 그 이번에 그 방문해 가지고 대통령 궁도 이렇게 쭉 돌아보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언론들을 통해서 나왔어요. 리아 노보스티라든가 이즈베스티아라든가 리아 노보스티 이런 언론들이 한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협력 체제, 그다음에 그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그 더 나가서는 동북아 번영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양국 간의 그 이해관계가 앞으로 이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언론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네. 환구망이라든가 뭐 19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다는 것, 그다음에 하원 연설 처음으로 하원 연설이 있었다는 것, 네. 특히 그 처음으로 이 두마 하원 연설이 있었다는 내용이 굉장히 보도가 외신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일본 언론들 같은 경우에 주로 그 타이틀을 뽑은 것이 바로 그 하원 연설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일본 도쿄 신문이라든가 니케이 신문 또 마인지지 신문 등이 전부 이게 그 일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사의 타이틀로 네. 그 러시아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는 점을 뽑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지지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그 전쟁에서 평화로 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뭐 홍콩 언론, 기타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그런 관련 보도들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다 의회 연설 이걸 주목했군요. 네. 그 연설문 내용도 명문이라고 아주 호평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자꾸 많이 들어가죠. 네. 자, 러시아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네. 그동안의 잠재적 기대치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외교 관계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지적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한반도 주변 이 동아시아를 보면은 사실 대륙이고 우리는 반도고 네. 전부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보면 섬처럼 그렇죠. 북한도 섬처럼 남한도 네. 섬처럼 뭐 이렇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잖아요. 네. 불과 이렇게 제가 진짜 재봤어요. 그랬더니 4km. 4km면은 여기 KBS 방송국에서 마포 정도 거리인데 이 정도 거리 때문에 동해로 못 나간다는 예. 거죠. 이게 이제 과거에 아편 전쟁 때 그 이후로 이제 러시아한테 뺏겨서 그렇죠. 넘겨주면서 된 건데. 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동아시아가 뭔가 좀 이렇게 꽉 서로 막혀 있는 이게 좀 뭐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 남아 정책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얼지 않은 항구를 좀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겨우 얻은 게 블라디보스톡인데 네. 블라디보스톡도 사실 100%는 아니거든요. 겨울에는 얼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 러시아도 이 한반도와 뭔가 교류가 트여야 뭔가 좀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네. 구조인 건데 OECD 국가들 중에서요. 이 주변국들하고 에너지망이 연결되지 않은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대부분 그랬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사실상 완전히 동아시아가 서로 간에 고립된 그런 구조에 있었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필요성을 느꼈지만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그 요인이었는데 뭐 이제는 그 한반도 평화 체제가 정착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기대되는 바가 크고 러시아 국민들도 지금 한국과의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최근에 로시스카야 자제타라는 그 러시아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의 56%가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하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2016년 조사에 비해서 48%였는데 갑자기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진전되는 과정에서 러시아 역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세요? 사실 러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서구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하지만 그러니까 선거 있고 의회 있고 다 있지만 형식은 있죠, 다.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것이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 소비에트 체제랑 사실상 별 차이가 없이. 별 네.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과거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했지만 내각이 별 유명무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아니고 푸틴 개인이라는 거죠. 당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결정 하나만으로는 모든 러시아가 움직일 수 있는 네. 내각이 별 결정권이 사실 거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저런 이유로 푸틴 대통령이 2012년에 결정을 했던 신동방 정책. 그러니까는 이 푸틴 대통령과의 어떤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예. 이 한반도 평화.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의 어떤 그 경제 발전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한반도 평화, 특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그 굉장히 그 좋은 그러니까 우방국으로 만들 수 있는 아하, 그런 네.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경제협력 과제로 어떤 게 필요할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 협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네.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 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물결을 탔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력, 가스, 철도 아하. 이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전력, 가스, 철도 세 가지를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배로 운반한다든가 비행기로 운반하는 건 점과 점의 연결이잖아요. 이것보다는 선으로 연결된 것이 경제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우리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것이고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럽 쪽에서 실망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성장 네. 아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다고 볼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끊어진 선을 잇는 경제협력.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